네, 안녕하세요. 360일 오늘 치료 42대 기적 암이랑의 김삼만입니다. 오늘도 라방을 또 시작하게 됐네요. 네, 자, 오늘도 그 시리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 치료를 잘 이어갈 것인가. 체력이 중요하고요. 음식이 중요하고 또 쉬는 동안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질문 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나요 바로? 네. 네. 암이랑 참 이 로고 이쁘지 않아요? 제가 누가 봐도 잘 졌다고. 예. 네. 죄송합니다. 자아자찬해서. 자, 지난 질문이죠. 원장님 제가 방광암 환자 질문하신 분이 방광암이십니다 보니까. 방광암인데 직장 전이로 혈뇨와 항문 출혈로 빈혈이 심해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혈뇨로 방광이 막힐 수 있나요? 그럴 때 대처법과 혈뇨 치료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답이 혈뇨면 사실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처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병원을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왼쪽에는 남성이고요, 여성인데 그 방광은 몸의 앞뒤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이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방광이 있고 자궁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 있는데 장이 있는데 남성은 이제 자궁이 없으니까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광암의 그 전이 경로는 보통 임파선이나 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그 주변부, 골반부, 임프절액 제일 많이 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나 폐나 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복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직장으로 가는 것은 이제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 드뭅니다. 직접 가기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아마도 좀 쉽지 않은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출혈까지 되는 그런 직장 내 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혈뇨로 방광이 막힐 수 있다. 예, 막힐 수 있습니다. 출혈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암 자체로 여기서 조금 제가 더 알고 싶은 정보는 방광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방광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 방광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까지 침범한 경우가 있고, 방광 근육 침범이 되면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고 전이가 좀 되겠죠. 그리고 아예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근육 침범이 되고 혈관 침범이 되고 임파선 전이로 이어지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 방광암 자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되게 요도로 들어가서 나와 있는 그 방광암만 딱 떼어내는 방식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광을 아예 적출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혈뇨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방광을 적출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직장 전이까지 돼서 발견됐으면 좀 늦게 발견된 것이고요. 일단 그 출혈은 혈뇨가 심하면 막힐 수 있는데 뭐 안에서 피떡이 되면 방광에서 요도로 나오는 요도 입구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넓지가 않기 때문에 쬐끄만 혈기만 있어도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막히다가 또 피가 더 응고돼서 아예 막혀버리면 방광 내 소변이 꽉 차가지고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힐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죠. 아랫배가 팩만하고 소변은 매려운데 나오질 않는다. 이거 막힌 것이죠. 그래서 혈괴성, 피떡이 생겨서 요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전혀 안 나면 당연히 응급실 가야죠. 그리고 일단 뭐 빨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상관없이 혈뇨가 나오면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셔야 되고 그걸 참고 견디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괜히 뭐 우리나라는 응급실 뭐
최근에 좀 불편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응급실이 잘 돼 있고 또 본인이 환자분이 다니시던 그런 병원에 간다면 당연히 봐 주실 거고요. 이렇게 심해져서 뭐 숨이 차고 혈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돼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혈뇨가 있고 계속 나온다. 또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피가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다음부터 병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방광암으로 해서 출혈이 되셨지만 이 출혈 중에는 방사선 후에 또 생기는 후유증 때문에 출혈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초기에는 안 오고 되게 후기에 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이렇게 출혈이 많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암이 있으면서 직장 내 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그래서 또 그쪽에서 피가 나오고 하여튼 그 원인과 그 출혈의 정도와 그 원인이 뭔지 또는 혈액 응고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후유증 때문에 이걸 같이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다. 병원에서 할 일입니다. 이거는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그럼 너무 막히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그 소변줄 낀다 그러잖아요. 넣고서 세척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 전기 조작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다. 예, 이건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이니까 일단 피가 보인다, 계속 나온다, 또는 소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안에서 나오는 혈뇨를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괜히 집에 계시지 마시고 가셔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치료를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방광암 출혈에는 방사선 치료하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간 다음에 가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암 자체로 인한 만약에 출혈을 하면 방사선 치료도 도움이 된다. 요거는 방광암 치료이 아니고요. 그 저희 우리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전립선 암 환자였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방광에 그 출혈성 방광염이 생긴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변기에 피가 떨어진 그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 두 개가 이제 방광경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방광벽을 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출혈이 나와서 이제 그 소변이 볼개진 거 씻어낸 다음에 왼쪽에 보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보면은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제 터지면서 피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꽤 있더라고요. 방사선 하고 나서 한 2-3년 돼서 오시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환자분은 출혈이 계속 나셔 가지고 몇 달 동안 뭐 방광염수가 지지기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 때문에 수혈도 하셨어요. 질질질 조금씩 새는데도. 그 정도로 참 지혈하기가 어려운 부위예요. 방광인 경우는. 다행히도 우리 병원에 암이랑이 오셔서 고압산소 치료 받고서 멈추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경우입니다. 방사선으로 인한 출혈성 방광에는 고압산소가 아주 탁월합니다. 기압하고 횟수만 잘 맞춘다면 그렇게 많이 안 하고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 단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예, 이 경우에는. 예, 그리고 그 원인 직장 잘 보신 다음에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광혈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7월에 했던 항암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체력에 대한 거,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했고요. 그다음에 회복 전략으로서 이제 항암 중 지친 몸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항암을 했을 때가 가장 우리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항암하기 전부터 내가 항암을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항암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항암이 또 중요한 저희 그 암의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 항암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회복을 해서 다음 항암을 이어갈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가 쌓일 수 있고
또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식욕, 식사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서 체중의 또 저하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치료로 인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이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번 치료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치료를 위한 회복 전략으로서 중요하다. 항암하면은 뭐 일단 피로하고 식욕 부진이 있고 입맛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심, 구토, 그다음에 구역감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잘 못 먹게 되면 체중 감소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복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또는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번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도 치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항암 사이에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환자가 해야 될 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랑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암 환자는 그냥 보통 우리가 피곤하면 좀 잠자고 쉬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피곤하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피곤한데요. 그리고 식욕 저하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이 좀 더딘 잘 안 되는 그냥 쉬고 잘 먹는다고 되지만 않는 그런 피로감이 특징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암 환자는 암 때문에 피곤하고 치료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냐 또는 빈혈 치료 항암제를 맞게 되면 조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들 특히 우리 몸에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들 중에 하나가 조혈 세포 적혈구를 만들고 백혈구를 만들고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들이 암세포 이상으로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는데 그런 세포들도 공격을 받게 되죠. 왜? 세포독성 항암제의 특징이 빨리 자라는 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가 잘 못 만들어지게 되면 빈혈이 올 수 있고 빈혈은 아주 중요한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잘 못 드시게 되면은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서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또 피로가 올 수 있고 또 암으로 인해서도 좀 우울하고 하고 또 속도 안 좋고 또 암과 치료를 통한 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쳐서 우리 잠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많이 인지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밥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 자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밤새서 하니까 밤새서 하루 이틀 밤새서 하다 보면 뭐 한 12시간 이상 거의 하루 종일 잔 적도 있으면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이제 회복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수면이 피로의 원인이다. 수면 부족이 피로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몸에 염증이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원인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면 다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식사량도 좀 체크해 줘야 되고 체력도 좀 잘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을 체크할 수 있고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다른 문제,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탈수 증거는 없는지 또 찾아서 만약에 있다면 교정안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보충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만약에 있다면 위험성도 없애주고 만약 실제로 감염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수면 장애는 뭐 암이 관련돼 뭐 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 다음 치료는 괜찮을지, 그다음에 내 암은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잔다. 야간 배뇨. 그렇죠. 그냥
되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방광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전이 또 같이 증사가 있기 때문에 야간 변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영향 등등해서 수면장애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단은 수면은 루틴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뭐 취침 시간이 일정해도 뭐 침대에 누웠다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는 시간을 갖다가 딱 예를 들어서 뭐 6 시다. 여름 같으면 뭐 7 시다. 딱 정해 놓으면 항상 그 시간에는 무조건 깨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자는 시간을 인제 어차피 피곤하면 졸리면 자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고걸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햇빛을 좀 많이 봐야지 손과치를 통해서 그 멜라토닌 생성 또는 그걸 통해서 밤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수면에 좋은 그런 루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또 밤에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한해야 되는데 또 낮에밖에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온열 치료하다 보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너무 그 2시간 내내 주무시진 않지만 한 30분 정도 주무시는 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히려 자극 같은 거 줄이고 그다음에 명상 같은 거 좀 하고 하면서 수면에 대한 루틴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또 수면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거든요. 통증이 야간에 안 생기게 미리 선제적으로 약을 먹거나 또는 일정 시간 갈 수 있는 주사제도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통증 관리가 수면에 되게 방해를 주죠. 아프면 또 입맛도 떨어져요. 그리고 아프니까 운동 안 해요. 아프니까 또 불안해요. 이게 참 통증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통증 관리가. 근데 우리가 아픈 분들한테 "아픈 게 전부 다 암성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암성 통증도 있지만 그 치료로 인한 특히 항암 치료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또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허리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암성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진통제 관리가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아프던 거라든지 또는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맞춘 치료 뭐 물리치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또 침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감염 신호를 이제 잘 체크해서 해결해 줘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열이 나거나 뭐 그다음에 상처가 변화된다든지 우리가 호수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좀 색깔의 변화 빨개지거나 발적이 있거나 거기에 이제 국소 열이 있어도 염증의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객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염증 신호가 될 수 있죠. 호흡기 감염이 꽤 많거든요. 암 환자분들. 특히 항암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증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혈 탈수의 신호가 오면 또 이것도 교정해줘. 뭐 빈혈이나 탈수 있으면 피곤하고 빈혈이 이제 심하면 숨찬 게 뭐 항상 오는 게 아니고 빈혈이 심하면 심장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근거리거나 숨찰 수가 있고요. 탈수 신호는 당연히 입마름이고 그다음에 탈수가 심하면 오래되면 소변량이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왜? 신장에서 그 수분을 갖다가 다시 재흡수해서 혈액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 감소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탈수에.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 감소 여기 다른 증세도 마찬가지지만 신호를 잘 체크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걸 대처하고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오심살살 이것도 너무 흔하죠. 암 때문에도 그렇지만 치료 때문에 치료 때문에 오심 설사 변비가 다 와요. 항암제 부작용 이렇게 찾아보면 설사도 있고 부작용 중에 변비도 있어요. 참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되나 하는데 그냥 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무조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는 않고요. 이게 심해지거나 이걸로 인해서 뭐 탈수 증세가 온다든지 또는 식사가 힘들어진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식사 조정이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 때문에 좀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통증 이것도 굉장히 많이 흔해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항암하면서 특히 그 세포독성 항암제, 백금계 뭐 탁솔계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암 환자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럴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경세포 자체를 갖다가 이제 파괴하고 또는 이제 그 신경 그 수초를 갖다 깨는 거죠.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의 기능을 아 기능에 장애를 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경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감각, 운동, 자율신경. 그래서 손발 저림, 찌릿함, 감각 또는 감각이 둔해짐, 화끈거림. 이거는 이제 그 감각신경의 문제고요. 물건을 떨어뜨렸다. 이거는 뭔가 운동적인 것 개입될 수 있고요. 특히 걷기 불편해지고 균형의 저하가 생기는 것들이까지 오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경우는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 항암제 또는 용량 양 조절 그 다음에 항암제를 갖다가 그 변경할 건지 중단할 건지 등등도 미리 고민해야 돼요. 항암제의 그 투여 간격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은 항암 치료를 갖다가 방해하는 항암 치료의 그런 스케줄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게 하는 중요한 항암 부작용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항암 치료 부작용. 뭐 원인은 당연히 그런 그 여기 있죠. 탁솔계, 백근계 있고. 그다음에 원래 또 기저질환이 분들이 더 잘 생기죠. 원래 당뇨 자체도 말초신경병증이 합병증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더 잘 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면 아주 작을 때도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의료진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10점 만점으로 많이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도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인 경우에는 손을 보고서 첫 번째 마디까지 왔어요. 두 번째 마디까지 이거 그 마디 갖고도 얘기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그 정도는 어떤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그 항암제의 그런 어떤 치료에 우리가 그 적정성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예 보호로는 뭐 차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든지 너무 꼭 끼는 거 좀 피해야 되고요. 가벼운 운동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증상의 정도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알리라는 거죠. 통증 때문에 잠 못 잘 때 뭐 이렇게 뭔가 운동장애는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려야 되고 작을 때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손발 저림, 차가운 자극에 민감해지고 감각 저하, 낙상, 그죠?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휴식기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피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 또 재발 걱정하고 이것이 또 수면과 식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암 환자한테 그 저희 우울 체크, 불안 체크 해보면은 뭐 다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좋은 사람과 같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을 위한 그 영양 상태가 유지돼야 되고요. 운동이 불안과 우울의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삶을 관조한다는 거 우리가 암을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고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완전 쿨하게는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랑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의료진일 수도 있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는 그냥 막연한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또 해결책. 또 해결책은 없더라도 그런 감정을 서로 공감하면서 불안한 부분이 조금 가실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또 한번 검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재미난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던 무슨 교육이라고. 거기서도 보면 얘기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젖을 줄 때 울어야 젖 준다고. 우는 아이한테 젖 주듯이 암 환자분들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도움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 또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터놓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운동 좋다고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내 수준에 맞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필요까지. 너무 또 그냥 가벼운 운동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복 기간이 그냥 시간으로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회복 기간 동안에 그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또 처치들도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암이니까 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치료 사이에 이런 회복 관리가 잘 됐을 때 끝까지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만들기가. 하여튼, 영양, 활동, 숙면, 또 즐거운 사람과 대화하기, 그 다음에 불편한 점 얘기하기.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질문 들어왔나요? 네. 네, 질문. 우리 최 선생님 질문입니다. 원장님, 제가 대장암 간전이로 젤로다 복용 중인데 입안이 헐고 손발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증세를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젤로다라는 항암제는 항암 세포 분열 시에 작동하는 우리의 그 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산 중에 잘못된 핵산을 넣어서 분열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우리가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세포 독성, 먹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좀 치료하시다가 중간에 다시 바뀐 그 세 번째 정도 라인의 치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항암제가 다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피부 병변 또는 구내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에 대한 그 치료의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의 정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사진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젤로더 관련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아메랑의 김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